시장의 핵심 이슈를 국내와 해외를 막론하고 집중 조명해 보겠습니다. 이슈 레이더 시간, 오늘도 한국경제TV 신인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주말은 푹 쉬고 오셨습니까? 푹 쉬었습니다. 저도 푹 쉬었습니다. 자, 좀 힘차게 출발해보는 월요일인데 일단 첫 번째 이슈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죠. 지금 경제에 나쁜 뉴스가 증시에 좋은 뉴스다. 그러니까 bad news is good news라는 격언이 투자 심리를 좀 바꿀 가능성에 대해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일단 이 격언, 그러니까 아까 발음이 좋으셔서 제가 간단히 한번 따라하면 배드 뉴스 이즈 굿 뉴스, 이게 그동안의 격언이었는데 이 자체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는 이 나쁜 소식들은 증시에 있어서는 이렇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조금 둔화가 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연준이 긴축 정책을 생각보다 길게 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증시엔 좋다, 이런 논리였는데, 인플레 잡으려면 뜨거운 경기가 한 김 빠지는 게 물론 좋기는 하지만요. 최근 나오는 지표들 방향성을 보면은 월가에서도 조금씩 우려의 목소리가 좀 커지고 있습니다. 조나단 크린스키 BTIG 수석 분석가가 보고서를 하나 냈는데, 현재까지는 나쁜 지표가 채권 수익률을 낮춰서 환영을 받고 있지만 이거 경기 침체 전에 자주 발생하는 일이다, 이러면서 최근에 코로나19 침체를 제외하고 지난 50년 동안, 그러니까 1977년, 1980년에서 82년, 1990년, 2001년, 2007년 이렇게 모든 경기 침체를 분석한 결과 금리가 하락하고 주가가 상승하는 기간이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이 그때가 아닐 수 있느냐, 이런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그럼 어떤 경제 지표가 어떻게 안 좋게 나왔길래 우리는 좀 샅샅이 그 캐릭터를 잘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어떻게 경제 지표가 나온 겁니까? 캐릭터 분석을 해보면요. 지난주 캐릭터 분석부터 해보죠. 네. 애틀랜타 연방은행이 추적하는 4분기 GDP 실시간 전망치가요. 이 GDP 나우라고 하는 건데, GDP 트래커랑 GDP 나우라고 하는 건데, 이게 2.0%로 집계가 됐습니다. 시장 전망치였던 2.2%보다는 낮게 나온 것이고요. 계속 실업수당 청구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미국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매주 나오는데 이거 2주 이상 타간 사람들이 얼마나 되느냐예요. 186만 5천 건으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 186만 5천 건이라는 숫자는 미국의 재취업이 그만큼 덜 되는 숫자가 186만 건 정도 있다는 얘기고, 이거 자체가 2년 만에 최대 수준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뜨거웠던 미국의 고용 자체가 조금씩 냉각되는 거는 시장이 원하는 일이었지만 이게 냉각을 넘어가지고 좀 뭔가 깨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되면 침체 올 것이다라는 시나리오가 있는데 지금 이것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도 조금 계시고요. 그리고 그런 수준입니까? 조금 높은 수준이다. 그러니까 데이터 수준으로는 2년 만에 최다, 이러면은 걱정하시는 분들은 걱정이 좀 커질 수가 있겠죠. 그러네요. 성향 따라 다르지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가가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결국은 수요 둔화잖아요. 네. 수요 둔화 때문에 전쟁 프리미엄 청산이 되면서 유가 떨어진 것들, 이거 역시 전부 다 경기가 좀 생각보다 둔화가 되고 있느냐, 미국에서는 4분기 침체 가능성 나오고 있는데 이 말이 맞을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있고요. 이번 주에는 미국의 경기 선행 지표입니다. 이 내구재 주문 건수 같은 거 나오는데, 네. 이번 주에도 혹시나 예상보다 나쁜 경제 지표가 나올지 이것도 살펴볼 부분이 되겠습니다. 고용이 너무 뜨거워서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고용 둔화 현상인데 이제는 또 다른 경기 침체 우려를 걱정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연말 소비에 대한 우려도 지금 상존하는 상황에서 사실 미 증시가 이렇게 배드 뉴스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모습을 보여왔어요. 굿 뉴스로 해석을 하면서 남은 11월과 연말에도 지금 랠리가 가능할지 아니면은 하락 가능성이 있는 건지 좀 궁금하네요. 네. 지금 경고가 커지고 있다고 해서 증시가 당장 이번 주부터 급락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네. 이 보통 증시는 낙관론보다 비관론을 조금 더 늦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마이클 윌슨이나 이런 분들 많이 틀렸었죠. 그리고 미 증시의 기관 투자자 동향을 보면요. 풋콜옵션 비율이 0.8까지 내려왔습니다. 이게 높아질수록 기관들이 숏 전략을 많이 한다는 거고 증시에 조금 비관론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건데 0.8 수준이면은 증시에는 아직까지 긍정적인 환경으로 봐야겠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직접 방송했을 때, 그러니까 하락장 때 보통 제가 방송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때는 지난 9월, 8월 때는 이 비율이 1.06까지 올라갔었거든요. 또 월가에서는 전통적인 산타 랠리, 그러니까 연말 앞두고 증시가 한번 상승하는 그런 패턴들을 기대하는 분들도 적지는 않은 모습이긴 합니다. 네, 그럼 투심이 반전될 가능성이 있다면 그 변곡점을 어떤 한 모멘텀이 형성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네. 변곡점은 우리가 좀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나쁜 변곡점을 막으려면은 이 회사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됩니다. 엔비디아 일단 봐야 되는데 네. 이번 주 21일에 엔비디아 실적 나오죠. 이 미국에서 나쁜 뉴스는 더 이상 굿뉴스가 아니게 될 수 있다라고 본 BTIG에 따르면요. 여기가 봤을 때 BTIG가 봤을 때 가장 큰 신호는 이 낮아지는 금리와 함께 대형 기술주가 낮은 금리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는 약세를 지금 보일 때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2023년을 뜨겁게 달궜던 매그니피센트 7 주식 중에 하나죠. 엔비디아 실적이 혹은 실적과 함께 나오는 전망이 이 앞으로의 그 약세 신호가 될 수 있을지도 살펴볼 부분이 되겠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네. 이 계속해서 좋으면은 이 월가의 걱정이 조금 또 뒤로 미뤄지는 효과가 있을 수도 그렇겠네요.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 뉴욕 증시는 3.5거래일 짧은 거래일을 앞두고 있지만 엔비디아 실적 발표, 11월 FOMC 회의 의사록 공개 같은 굵직한 이슈들이 있는 만큼 주목해 보셔야 할, 챙겨 보셔야 할 포인트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제 국내 증시로 넘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거래일이 그만큼 짧은 만큼 국내 증시에서도 모멘텀을 우리는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주요 일정 이번 주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번 주는 빚 그리고 뭐 은행 이쪽에 관련된 지표들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우선 20일 월요일 보면요. 오늘입니다. 이 금융당국과 금융지주 회장단 간담회가 당초 16일로 예정돼 있다가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이때 그 5대 금융지주 뭐 NH라든지 뭐 신한이라든지 이런 곳들 회장단 간담회가 이 금융당국의 이 이복현 뭐 금감원장이라든가 뭐 간담회가 있고요. 그리고 다음 날인 화요일에 3분기 가계 신용 잠정 데이터, 하는 데이터가 나오고요. 그리고 10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이날 나옵니다. 그리고 하루 쉬고 23일 목요일에는 3분기 가계 동향 조사, 이거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건데 여기에서는 그 우리나라 사람들 소득이 얼마나 변화했나 이런 것들을 짚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은행주 또 이제 날씨가 추워지니까 배당주 투자에 관심 많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어떤 포인트, 어떤 부분을 좀 관심 가지면 좋을까요? 당장 오늘 있을 이 당국과 금융지주 회장 회동에서 어떤 분위기가 됐고 어떤 식으로 상생금융이라는 것이 나올지를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아마 은행권에서 상생금융을 예상보다 적게 하지는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당에서도 그렇고 입법부에서도 그렇고 지금 계속해서 압박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상생금융안이 이번 회동을 계기로 좀 나오게 될지 이런 뉴스들이 나오는 걸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 여당은 사실 이 횡재세 자체는 약간은 부정적이기는 한데 야당이 횡재세 법안을 발의했지 않습니까? 이 법안 네. 살펴보면은 금융사가 직전 5년 평균 순이자 수익의 120%를 초과하는 순이자 수익을 얻을 경우에 해당 초과이익의 4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상생금융 기여금을 내도록 하게 됐는데요.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 우리나라 주요 은행들 한 2조 원 정도 더 내야 됩니다. 그렇게 더 내서 이 장애인이나 청년, 고령자 같은 금융 취약계층이라든가 금융 소비자, 금융 부담 완화하는 데 쓸 수 있지 않겠냐라는 논리가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된다면 은행들의 부담이 그러니까 그렇겠네요. 은행주의 부담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해 볼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떨어지는 배당률도 좀 떨어질 수 있겠어요? 그럴 가능성이 높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나올 가계 부채 3분기에는 지금 어떻게 될지 또 기추가 쏠리고 있는 네. 가운데 어떻게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빚이 의외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금통위 안에서도 금리 완화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정말로 그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처럼 금리가 좀 내려가 주려면은 빚이 조금 줄어야 되는데 그렇죠. 빚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지난 분기 어땠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분기 말 가계 신용 잔액이 1,862조 8천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1분기보다 9조 5천억 원 정도 증가를 했고요. 당시에 주택담보대출이 14조 원 넘게 늘었었네요. 4분기에도 그러니까 3분기에 오늘 이제 이번 주에 나올 3분기 통계에도 가계빚이 좀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금융위가 이미 발표한 금융권 가계대출만 보면요. 이 가계대출이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지난달까지 계속해서 7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여기에 이 7월에서 9월 그러니까 3분기에 해당하는 이때만 봐도 금융권 가계대출 13조 7천억 원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가계대출 증가세는 둔화되더라도 꽤 늘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산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내용이 어떤 의미를 가지냐 특히 우리 주식시장에 어떤 의미를 가지냐부터 봐야겠죠. 가계부채가 심상치 않다는 얘기는요. 결국 통화정책 측면에서
금리를 낮출 가능성보다는 높일 가능성이 더 생긴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증시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이 부채라는 부분도 이번 주에 한번 챙겨 보셔야겠습니다. 네, 부채가 어떻게 뭐 확 늘어나는지 아니면 그래도 예상 대비 선전을 했는지 여부도 챙겨 보셔야 되는 가운데 또 이번 주 발표가 있을 10월 생산자 물가지수 PPI 3분기 가계 동향 조사는 또 우리 국내 증시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이 되고 있거든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일단 생산자 물가는 기본적으로 소비자 물가에 선행하는 지수입니다. 네. 그러니까 생산자 물가가 높아지면 아이고 이거 다음 달에도 별로 소비자 물가 그렇게 좋지 않겠구나 정도로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이건 뭐 당연히 높게 나올 거죠. 생각보다 조금 높을 가능성도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다만 유가가 지난해와 네네. 비교를 했을 때 전년비에는 조금 유가 측면에서는 미국의 경우를 역산해 봤을 땐 약간 괜찮지 않을까도 봐야겠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물가가 낮다고 적어도 저는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어쨌든 네. 생산자 물가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3분기 가계 동향 조사 보면요. 우리나라 가구당 소득이 얼마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조금 많아져야 증시에도 조금 좋은 게 되겠죠. 돈이 많이 풀릴 수 있다는 얘기인데 2분기에 가구당 소득이요. 월 평균 479만 3천 원이었습니다. 높은 것처럼 보이지만 제 입장에서 높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거 전년 동기 대비 0.8% 감소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올 때 그 가계 동향을 봤을 때 통계청이 나오는 자료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실질 소득이라는 것이 2분기에는 감소세였다가 3분기에 다시 반등할지 이걸 살펴봐야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큰 틀에서는 증시에서는 돈이 좀 들어오니까 좋은 일이 되겠죠. 그렇군요. 자, 이번 주 있을 국내 주요 일정도 여러분 꼼꼼하게 챙겨보셔야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최근 뉴욕 증시에서 AI 모멘텀이 붙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저력 느껴지십니까? 지금 애플, 시총 1위 애플을 바짝 추격하고 있는데 그만큼 AI 모멘텀이 붙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국내 증시에서도 AI 그리고 2차 전지 모멘텀이 붙은 종목들이 다수인데 그 다수의 테마성 종목들 중에 절반은 속빈 강정이라고요. 예. 무슨 얘기냐면요. 이 금융감독원이요. 이 신사업 추진하는 상장사들 실태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실태 분석이요? 왜냐하면은 이 테마주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로 그런 사업을 하고 있으면 그게 그쵸. 되는 건데 기업이 실체가 좋아지는 있어야죠. 건데 실체가 없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없을까를 봤더니 금감원이 조사했던 일단 테마 업종이 몇 개 있는지 봐야겠습니다. 금감원이 봤을 때는 7개 정도의 업종이 위험하답니다. 갑자기 7개 정도의 업종을 신규 사업 목적으로 추가하는 데는 위험하다는 얘기인데 메타버스 있고요. 가상화폐 그쪽 있고요. 2차 전지 있고 AI 있습니다. 로봇이 있고요. 신재생 에너지와 코로나는 이제 조금 이제 그 열기가 덜하긴 합니다만 이런 7개의 테마 업종을 최근에 추가한 상장사들 실제 사업을 추진을 얼마나 잘하는지 봤더니요. 전체 233곳 가운데 55% 그러니까 절반이 넘는 129개사가 관련 사업을 추진한 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전혀 없다고요? 전혀 없습니다. 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이거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처할 수 있는 부분인데 자, 그러면 테마 업종 신규 사업 추진 공시만 내고 실제 사업은 안 한 기업들의 특징이 있다면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이거 사실은 무자본 M&A랑 연결이 되는 좀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작전도 작전이지만 조금 실적 안 좋은 기업들 전환사채라는 걸 내가지고 빨리 지분을 모은 다음에 네. 갑자기 사업 목적 추가하고 주가 급등한 다음에 대주주는 팔고 나가는 그런 아이고. 게 있는데 일단 그러면은 이런 상장사들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 금감원이 봤을 때 이거 살펴봤더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업 손실이 조금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한 번 영업 손실 보는 거 말고 한 몇 분기 연속으로 계속 손실 보는 회사 그런 회사 중에서 최대 주주가 계속 변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공시를 뉴스만 보시지 말고 공시를 좀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인데 네네. 그리고 그런 기업 가운데 아까 말씀드린 뭐 CB 발행이라든가 유상증자 많이 하는 데들이 있습니다. CB라는 거는 이 일정 조건에 따라서 채권을 그러니까 회사채를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거를 말해요. 그래서 전환 전에는 채권자 받을 수 있고요. 이 전환되고 나면은 바로 주식으로 바뀌어서 뭐 대주주가 되기도 하거나 아니면은 그 주가 차익을 누릴 수도 있기는 합니다.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문제는 아까 이 CB 발행 후에 대주주가 이 CB를 주식으로 바꾼 다음에 급히 매도하는 정황이 많거든요. 네. 이런 거를 위해서 이 테마 업종들을 신규 사업으로 추가하는 데들이 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고스란히 피해는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받게 되는 건데
글쎄요, 해당 주식 투자자들 우려가 됩니다. 향후 뭐 대책이나 뭐 어떻게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금감원이 18개 사를 지금 찝었답니다. 아, 찝어서 네. 이 회계부실 심사 들어가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겠고요. 그리고 조사국도 그렇고 지금 감리 쪽에서 앞으로 추가로 신사업을 추진하는 회사는 주가 급등 시기에 매매 동향을 금감원이 좀 면밀히 보겠답니다. 면밀히 봐서 신속하게 조사를 착수할 예정이라니까 그동안에 우리 특히나 코스닥 쪽에 속썩였던 이 테마주들 조금 사라질까? 테마주가 사라진다기보다는 나쁜 사람들 좀 사라질까? 이거 봐야겠고 사실은 또 속이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지만요. 우리 투자자분들도 테마주 보실 때 혹시 모르니까 그쵸. 이 공시 꼼꼼히 챙겨보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환사채라든지 유상증자 이런 거 많이 나오는 기업들은 테마주 투자하시더라도 조금 빨리 나오시는 게 좋은 전략일 수도 있겠습니다. 18개 기업 지금 검색하면 나옵니까? 지금 금감원에서는 그거를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슈 레이더 시간 오늘도 한국경제TV 신인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